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엔데믹을 위한 방역에 따른 치료제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 우리가 팬데믹이 시작된 이래로 1년 만에 백신이 개발이 되었고 그 이후에 치료제로 인해서 사실은 올해부터 저는 엔데믹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메르스의 어떤 임상 경험의 효과를 많이 받고 마스크를 통해서 초기 전략적으로는 방역을 상당히 잘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3T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테스트 PCR과 RAT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되어 있었고 또 적극적인 컨택트 트레이싱을 통해서 역학조사를 충분히 잘했습니다. 특히 격리병상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고 생활치료시설이라고 하는 그런 치료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해외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은 사망자를 내지 않고 방역을 잘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해외에서는 많은 이제 백신 개발이 시행이 되었고 임상적으로 지금 129개가 연구가 되고 있고 실제적으로는 32개의 백신이 지금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 개발이 되었지만 지금 보시면 경제가 높은 좋은 나라에서 백신을 우선적으로 공급받다 보니까 인도라든지 열악한 환경에 있는 나라에서 확산이 많이 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망자와 새로운 변이까지 출현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초기에 백신 전략에 조금 미비로 인해서 백신 도입이 늦어졌지만 국민들이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을 정도의 백신 접종률을 도달했습니다. 다만 백신 접종을 통해서 이 엔데믹으로 갈 수 있다고 초기에 생각을 했지만 복병을 만난 거죠. 새로운 변이가 계속 발생을 했습니다. 최근에 오미크론까지 생긴 관심 변이로 인해서 전 세계가 여러 유행을 겪게 되었습니다. 한 예로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델타가 유행할 때는 백신 접종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많은 분들이 감염이 되지 않았고 델타 시기에 2달 이상의 감염을 통해서 자연 면역이 많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오미크론 유행 때에는 백신 접종과 자연 면역으로 인해서 고위험군이 많이 감소하면서 한 달 만에 유행이 감소하였고 사망자도 훨씬 줄은 상태에서 유지가 됐습니다. 또한 중증도를 보시더라도 입원율이 4배 이하, 사망률이 13배 이하, 초과 사망이 16배 이하로 오미크론의 델타에 비해서 상당히 독성이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유행 자체가 3차까지는 마스크라든지 방역으로 잘 유지가 됐고 또 백신 접종을 했기 때문에 오미크론에 유행하더라도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미크론은 변이가 많다 보니까 백신의 중앙체 감소에 따라서 대부분이 감염되는 사태를 유발했습니다. 아마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를 일시적으로 나올 정도로 매우 확진자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초기에 코로나가 굉장히 치사율이 높아서 14%까지 이태리에서 나왔지만 최근에 국내를 보시면 0.13%로 확진자 수에 비해서 치사율은 매우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백신이 무효하다는 건 아닙니다. 백신 접종을 한 경우에는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한 4, 5일이 되게 되면 확실하게 바이러스 양이 감소하기 때문에 본인의 증상도 50% 이상 완화될 뿐 아니라 타인의 전파력도 당연히 감소하게 됩니다. 이 바이러스 컬처라고 하는 것은 바이러스가 생존력을 갖고 있는 것인데 백신을 맞는 경우는 4일 정도까지만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는 반면 미백신자는 10일까지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백신 접종을 통해서 그리고 감염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기억세포는 인체 내에서 장기간 일정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중앙체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기억세포를 만들고 있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이거는 자연면역자입니다. 감염이 된 사람이고 2회 접종, 3회 접종자를 비교해보면 자연 감염률이 이 2번 접종한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면역이 많이 생길 뿐 아니라 예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기간도 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장 좋은 것은 하이브리드 면역이 되겠습니다. 이게 약간 안 들어가나? 이 하이브리드 면역을 갖고 있는 경우는 한 번 감염이 된 후에 백신 접종이 가장 좋은데요. 예방 효과도 10만 명당 예방자도 훨씬 많지만 그 면역이 떨어지는 기간도 훨씬 짧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 감염 후에 백신 접종이지만 백신 접종을 여러 번 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접종으로 2회 접종 이상의 효과를 가져오는 걸로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클리어 캡시드 엔티바디라고 해서 어제 항체 검사에서 발표를 하셨는데 그 항체 검사는 S 스파이크하고 N 단백질을 두 개 합한 게 94.7%였고 그다음에 이 뉴클리어 캡시드 항체를 갖고 있는 것은 36%로 발표를 하셨습니다. 물론 그 항체 검사는 조금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말은 자연 면역을 갖고 있는 경우는 500일이 지나도 7.4%만 음성이라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연령이 높은 경우가 그리고 약간 비만도가 있는 경우가 훨씬 항체가 많이 생기고 오래 간다. 그런 결과가 있고 그러면 거의 지금 500일이라는 건 연구기간이 500일까지였기 때문에 500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 자연 면역이 더 오래 갈지는 알 수가 없고 제 개인적으로는 훨씬 오래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나온 건 치료제입니다. 백신입니다. 백신에 의해서 전체적인 예방을 도모를 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감염 예방 효과가 떨어지고 백신이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전략을 얼마나 잘 융합하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치료제로 긴급 승인을 받은 치료제는 9가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초반에 모노클론al 안티바디가 나왔었고요. 최근에는 이부실드와 베베톨리맙 같은 경우는 BA2에도 사용할 수 있고 근육주사로 사용할 수 있는 간편함이 있습니다. 항바이러스제로는 렘데시비르, 팩스로비드, 몰리피라비르가 있는데 렘데시비르는 유일하게 정식 승인을 받은 항바이러스제가 되겠습니다. 항염증 치료제로는 잘 알고 있는 덱사메타존과 류마티스 치료제들이 있겠습니다. 모노클론al 안티바디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단일 항체는 기전적으로 스파이크 단백질의 그 RBDA가 인간의 세포의 ACE2 리셉터에 결합할 때 사이에 끼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끼어 들어가면서 세포로 침입을 방지하기 때문에 당연히 초기 치료에 유효한 약제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레키로나조 같은 경우에도 고위험군이라든지 일반 환자에 사용을 했을 경우에 모두 중증 발현을 70% 이상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처음에 개발된 항체 치료제는 대부분 주사제였기 때문에 좀 불편함이 있어서 서브큐로 치료를 하더라도 효과는 80%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항체 치료제의 장점은 이러한 중증도 예방의 장점도 있지만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델타 시기에 만일 항체 치료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했다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항체 치료제가 초기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만은 오미크론이 나오면서 변이가 많아서 초기의 바이러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항체 치료제이기 때문에 효과가 많이 떨어졌고 그 후에 GSK 소트로미밥이 오미크론에 유일하게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지만 이 소트로미밥도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소트로미밥을 델타 때 사용을 했더니 지금처럼 내성이 생긴 거죠. 그러면 같은 항체 치료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부실드가 최근 국내에 도입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부실드는 우리가 두 가지 복합 항체가 되겠고 노출 전에 프로필락시스로 사용할 수 있는 항체가 되겠습니다. 특히나 백신 접종을 할 수 없거나 백신 접종을 하더라도 항체가 잘 안 생기는 장기 이식 환자나 면역 억제제, 항암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또 최근에 2월에 미국 FDA에서 공인받은 약도 있는데 이 두 가지 이부실드와 일리아릴리의 이 두 가지 항체 치료제는 BA2까지 우리가 스텔스 오미크론까지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투입이 되고 있고 특히 이부실드 같은 경우는 6개월에서 1년까지 항체가 유지가 됩니다. 보통 항체 치료제는 3개월 정도 유지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부실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양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에 투입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83일 동안 팔로우업에서는 우리가 76.7% 정도의 중증도 예방 효과가 있지만 6개월이 되면 83%까지 이브실드 효과가 올라가는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이 회복기 혈장 치료를 많이 연구를 했지만 회복기 혈장은 사실은 수요에 대해서 공급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다만 외래 환자에서 사용을 했더니 지금 정도 한 2배 이상의 효과를 가져온다는 연구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많이 쓰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장 앞으로 우리가 중심이 될 게 항바이러스제가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개발이 된 렘데시비르는 기본적으로 에볼라 때 개발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렘데시비르는 기전이 액티브 모레큘이 이 RNA 디펜던트 RNA 폴리머레이즈에 들어가면서 RNA 복제를 제한하는 그런 기전을 갖고 있습니다. 초기 연구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지만 그래프에서 보시면 주로 산소를 공급받는, 즉 중증 아닌 고농도 산소나 기계호흡이 아닌 코로 산소를 받는 정도의 폐렴 환자한테 효과가 한 47% 정도 있었다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연구에 대해서 WHO에서 지금 14,200명 정도를 연구를 했더니 연구 효과가 조금 떨어집니다. 지금 보시면 한 13% 정도밖에 효과가 없어서 WHO에서는 렘데시비르가 효과가 없다고 지금 하고 있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렘데시비르 연구를 보시면 하이 바이럴 로드라는 건 초기란 얘기죠. 초기에 바이러스가 많을 때, 그리고 로우 그레이드 인플라메이션, 염증 반응이 작을 때입니다. 즉 CRP 염증 수치가 적고 그다음에 RT-PCR이 높은 경우, 그러니까 바이러스 양이 작은 초기의 활동을 우리가 투여를 할 때는 분명하게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입원 환자에 쓰지 않고 그럼 외래 환자에서 만일에 사용하면 어떨까 연구를 해봤습니다. 초기의 렘데시비르를 5일 투여가 아니라 3일간 외래에서 투여를 했더니 87%, 우리가 아까 렘데시비르를 초기에도 47%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했지만 지금은 87% 효과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사실 델타 때 렘데시비르를 외래 베이스로 투여를 했다면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었고, 특히 렘데시비르의 장점은 오랄 항바이러스를 쓸 수 없는 모든 사람한테 투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몰리피라비르는 우리가 독감 치료제로 개발된 최초의 경구 항바이러스제가 되겠습니다. 가능한 초기에 투여하는 것이 좋고요. 동물 실험에서 뼈에 문제가 있어서 18세 미만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임신 중에 돌연변이에 대한 동물 실험 연구가 있어서 권고되지 않습니다. 다만 항바이러스제는 모든 변이의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초기 연구에서는 증상 발현 5일 이내에 하나의 위험 인자가 있는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했었고요. 연구 결과가 초기에 50%였지만 파이널은 30% 정도 중증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한 서브 그룹에서는 이전에 감염이 됐다든지 바이러스 양이 작은 경우,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팩스로비드는 우리가 사스 때 개발이 됐던 약을 항에이즈 약물인 리토나비르와 결합을 해서 같이 사용하는 약물이고, 리토나비르의 효과 때문에 일부 부정맥제라든지 항응고제 같은 고위험 약물은 농도 문제 때문에 금기 사항이 되지만 스타틴 같은 약물은 중단을 하고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초기에 투여를 하는 경우는 그래프에 보다시피 항바이러스제 효과가 바이러스 로드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감염 차단이나 증상 호전에 효과가 있겠습니다. 팩스로비드가 2, 3상에서 증상 발현 5일 이내에 투여했을 때 88%, 3일 이내는 89%의 중증 감소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 연구는 몰리피라비르처럼 똑같이 백신 접종자에게 투여된 약물이라 미백신, 그러니까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의 연구 대상이라 백신 접종자에 대해서는 연구가 없었는데요. 어제 파이자에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백신 접종자에서는
89%가 아니라 57% 정도 중증 예방 효과가 있지만 유의하지는 않았다고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스탠다드 리스크, 그러니까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에는 62% 정도 응급실이나 병원 방문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 말은 우리가 일반군에게도 팩스로비드를 금기사항이 아니라면 증상 효과의 감소를 위해서 투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제 포스트 코비드 19, 그러니까 롱 코비드라고 하죠. 코로나 후유증에 대한 대규모 연구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사실은 외국에서는 연구가 되었던 이유는 델타나 알파처럼 중증도가 높은 질환이 있는 경우에 호흡기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연구가 되어 있었고, 국내에서는 아직 이제 연구를 시작할 단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롱 코비드는 원래가 가설이지만 바이러스가 몸에 남아 있어서 염증을 유발하고 그로 인해서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특히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2형 당뇨병이라든지 몸 안에 RNA가 남아있는 경우, 그리고 앱스테인 바이러스 감염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오토 엔티바디가 있는 경우에 후유증이 심할 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64세 이하의 사람에서는 5명 중에 1명이 코로나 후유증을 앓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증상이 심한 경우는 대부분이 혈전이나 호흡기 질환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임상에서도 폐 확산능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제가 환자들을 보더라도 폐기능 검사에서 폐 확산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연령이 높은 군에서는 신경학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팩스로비드가 좋은 약인데 문제는 코로나 후유증에서도 사용이 가능한가에 대한 연구가 조금씩 되고 있는데요. 이 케이스 3개를 보시면 첫 번째 케이스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케이스는 코로나에 감염이 돼서 롱 코비드 증상을 앓고 있는 사람에서 팩스로비드를 재감염 때 사용을 했더니 롱 코비드 증상이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가설은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 바이러스의 바이레미아가 몸에 남아있는 것을 이 팩스로비드가 제거했기 때문에 롱 코비드가 없어진 게 아닌가 추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팩스로비드는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봤는데, 최근에 많이들 보셨겠지만 릴랩스 심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팩스로비드를 5일간 투여한 후에 바로 다시 증상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어제도 연구를 보니까 500명 중에 4명 정도만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이자에서도 보통 뭐 한 1% 정도, 1% 정도에서 발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대부분 증상이 경미하고 팩스로비드 투여 없이 좋아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포스트 익스포저로는 도움이 안 된다는 연구였고, 아까 제가 케이스 말씀드렸지만 롱 코비드에 대해서는 대규모 연구가 없기 때문에 RCT가 시행된 후에 우리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임산부나 아이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모노크로널 안티바디는 우리가 12세 이상 사용할 수 있고요. 팩스로비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몰리피라비르는 임신 중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팩스로비드는 임신 때 사용을 해볼 수는 있지만 안정성에 대한 연구는 없습니다. 렘데시비르는 임산부에 사용할 수 있고 어떤 문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나온 항체 치료제 중에서는 이브실드가 전체적으로 오미크론 2까지 커버를 하는 항체 치료제가 되겠고요. 항바이러스제인 렘데시비르나 몰리피라비르, 팩스로비드는 모두 유의하게 변이에 관계없이 효과가 있는 약물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치료제는 항바이러스제가 주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항염증제는 우리가 가장 많이 아시는 것이 덱사메타존이고, 덱사메타존은 중증 환자한테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7%, 기계호흡을 하는 경우는 36% 정도 중증도를 사망률을 감소시켰습니다. 특히 이 여러 가지 스테로이드가 있지만 덱사메타존만이 효과를 나타내는 임상 연구가 있어서 현재로서도 코로나19엔 덱사메타존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덱사메타존을 어느 정도 쓰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인가? 퇴원 후에도 쓰는 것이 도움이 되냐? 연구를 봤더니 퇴원 후에 쓰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 즉 10일까지만 쓰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바리시니티브 같은 약은 이제 류마티스 염증 치료제를 WHO에서는 덱사메타존과 같이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 지금 연구에서 보다시피 어떤 일부적으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토실리주맙 같은 경우도 인터루킨 6 리셉터에 결합을 해서 인터루킨 6의 생성 사이토카인을 감소시키는 항류마티스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WHO에서 마찬가지로 덱사메타존과 컴비네이션 치료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라서 조금 상반된 연구가 있습니다. 지금 이 연구는 보시면 0.85기 때문에 한 15%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 연구에서는 전혀 효과가 없는 것으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항류마티스제 치료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가 조금 더 필요한 경험이 아닌가. 비용도 굉장히 비싼 약물이기 때문에 투여에는 조금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약제들은 이제 지금까지 나오고 사용을 하고 있는 약제인데요. 우리가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항체 치료제라든지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오미크론을 경험하셨을 때 대부분이 경증인 경우가 많지만 일부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힘들어하고 목이 막혀서 숨이 막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분들도 있었고 입원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런 우리가 오미크론과 같은 약독화되어 있지만 증상이 심한 경우에 어떤 치료제가 필요할까, 검증이 되지 않았지만 연구가 필요한 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크로라이드는 임상적으로 항염증 작용이 있기 때문에 호흡기에서 많이 쓰고 있고요. 특히나 뮤신, 뮤커스를 감소시켜주고 에피셀럴 벽을 강화시켜주고 또 프로인플라메이터리 사이토카인 생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사실은 항바이러스제 효과, 항염증 작용이 탁월한 약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사회 폐렴에서 이 마크로라이드를 많이 쓰는데요. 클라리스로마이신과 베타락탐을 컴비네이션 한 경우가 일반적인 키놀론이나 베타락탐 단독보다 유의하게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항생제 플러스 항염증 작용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의사들이 아지스로마이신을 가장 많이 처방을 했다는 것 역시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지스로마이신이 초기에 대규모 연구에서는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는 보시면 65세 이상의 50세 이상은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3일간을 500ml를 아지스로마이신을 투여했더니 임상적으로 효과가 없었다는 결과가 있었고요. 자마에 나온 결과에서도 플라시보군에 비해서 임상적으로 효전이 없었다. 이런 연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지스로마이신 마크로라이드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항바이러스 항염증 작용을 고려한다면 최근 네이처에 나온 논문을 보시면 어떤 PCR의 그 감소 효과라든지 증상, 열이라든지 기침, 호흡곤란 이런 것들이 다 좋아지고 CT상에서도 호전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마크로라이드 아지스로마이신을 7일간 투여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간이 더 길어졌고, 또 하나는 얼리 스타트, 초기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확실하게 효과를 보인 연구가 있었고요. 그 연구 결과를 바탕을 보시면 CRP나 인터루킨 6처럼 염증 지표가 사이토카인 지표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과학적으로 초기에 투여를 한다면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 역시 대규모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타민 D는 이제 보조제로 우리가 사용을 할 때 항염증 작용과 항혈전 작용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 연구에서 나오고 피브리노젠 같은 경우도 분명히 감소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감염도 이 비타민 D 레벨이 높을수록 감염이 적게 된다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조제로 한 30 이상은 유지를 해주셔야 하는 게 필요하고요. 지금 플러스1의 연구를 보시면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에는 14배 정도 중증도가 높다. 기본적으로 2~3배는 높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앱스트랙트로 발표를 할 연구인데요. 코로나 후유증 환자들을 봤더니 비타민 D 레벨이 20 이하인 경우가 임상적으로 증상이 2배 이상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를 지금 보충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포비든을 초기에 좀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대규모 연구가 없어서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이 포비든 같은 게, 아이오다인 같은 게 그 엔티바이럴, 엔티박테리얼, 엔티펑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만일 된다면 마크로라이드나 포비돈에 대한 연구를 하시게 되면 우리가 집에서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약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우리가 지금 이 2달 전에 비해서 10분의 1로 확진자와 줄었습니다. 그리고 감염 재생산 지수가 1 이하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어제 발표한 항체를 보시면 S항체까지 포함한 게 95%, N항체가 36%인데 1000명 대상입니다. 앞으로 10,000명 대상자를 해야 되고 서울 수도권에는 저는 이 2배 이상의 N항체를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면역을 가장 많이 가진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겠고, 그렇다면 앞으로 자연 면역을 갖고 있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장기적으로 면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변이가 나오더라도 재감염률은 0.3%, 1%밖에 안 되고 중증 화열은 0.1%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엔데믹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인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저는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